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도 중구 인문교양교육 중구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광복동에 어떤 역사와 문화가 들어있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광복동은 조선 후기 초량 외관이 설관되었던 곳이고 근대 개항이 되면서 일본 전관 거류지가 되었던 이런 한일 간의 아주 유서 깊은 어떤 역사적 장소라고 할 수가 있죠. 게다가 광복동의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 시가지가 형성되었던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광복동 일대에 조선 후기 초량외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초량외관을 왜 이곳을 초량외관이라 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부산역이 있는 주변이 초량인데 왜 용두산 주변을 초량외관이라 했을까? 이 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전령도, 지금은 영도라고 보이죠. 이곳은 조선시대의 국영, 즉 나라가 운영하는 목마장이 있던 곳입니다. 이 목마장이 건너 보이는 이 해안 일대, 그러니까 지금의 남부민동에서 이 남포동을 거쳐서 초량에 이르는 해안 일대를 초량항 혹은 초량목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1678년에 지금의 수정시장 일대에 있었던 두모포회관이 이쪽으로 이전해 올 때에 이 용두산 중심의 약 한 11만 평 규모의 외관을 설정할 때에 초량외관이라고 불렀던 것이 과거 이 일대 지명이 다 같이 초량항, 초량목이라 불렀던 그런 곳입니다. 이 두모포회관이 초량외관으로 옮겨온 시기는 이 1676년 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년 동안의 외관을 설관하는 각종 시설들, 주로 건축시설들이죠. 이것을 하는 공사를 마무리를 짓고 1678년 4월 23일 외관의 관수를 비롯한 454명의 외인들이 이곳 초량으로 옮겨왔습니다. 이후 광복로 일대는 200년 가까운 시절 동안 외인들이 거주하면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무역과 외교를 펼치는 전초기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1872년 9월에 일본 외무성에서 초량외관을 접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렇나 하면은 그 이전에 일본이 근대개항이 되고 난 다음에 과거에 조선과 일본과의 어떤 무역과 외교의 어떤 전례를 무시하고 그들이 보내온 서계가 그전의 격식에 맞지 않았던 거죠. 이것을 동래부가 계속 접수 거부를 하니까 이에 대한 항의 조치로 1872년 9월에 일본 외무성에서 초량외관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1876년 2월에 소위 강화도 조약이라 불리우는 이 병자 수호 조규가 체결되고 그리고 부산이 근대 첫 개항 도시가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초량외관 일대가 일본인 전관 거류지가 되죠. 결국 일본 전관 거류지가 되면서 현재의 광복동과 남포동 일대는 일본인들의 중심 거주지가 됩니다. 외관의 관수가 머물던 관수관은 1877년에 일본 부산관리관청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관리관청은 이후 1880년에 일본 영사관이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에 부산 이사청을 1906년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거치는 동안에 일본의 대륙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의 역할로서 이 광복동은 식민지 도시 개발의 어떤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1914년에 광복동 입구 한켠에 부산부청이 이제 들어서게 되죠. 그러니까 부산부청은 과거에 이 외관 시절에 관수가가 일본 부산 관리관청이 되었다가 그리고 일본 부산 영사관이 되었다가 이사청 시대를 거쳐서 1914년부터 부산부청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 1914년 4월에 이제 부제가 실시되면서 부산부 관할구역인 광복동은 이제 변천정이라 그리고 금평정, 서정, 행정 이렇게 4개 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광복로라 부르는 이 길은 그들은 이제 장수통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왜 광복동을 변천정이라 불렀나 하면은 이 외관 시절에부터 있어 왔던 이 광복동 지금 용두산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중간쯤 왼쪽에 이 암자가 있는 이곳에 이제 변제천 신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사 이름을 따서 변천정이라고 이제 불렀던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광복동 일대는 일제시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도시 계획이 시행됐던 곳이라고 그랬는데 1880년대 후반에는 광복로 한켠에 흐르던 앵천이라는 하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80년대 후반에 이 하천을 나무덮개로 막고는
이 하천은 이제 도로 아래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광복로 일대가 도로의 기능이 이제 확장이 되는 이런 데가 됩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 초에 나무 덮개를 콘크리트 장대석 같은 것으로 이것을 막고는 완전히 이 도로로서 편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티스팟 앞에서 이제 부평동으로 가는 도로는 원래는 작은 골목길이 좌우로 연결되던 그런 곳이었는데 1910년경에 지금의 광복동 시티스팟에서 부평동으로 이르는 이 도로를 개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02년부터 시행한 부산 북항 이제 1차 매축을 시작으로 광복동 동편에는 북항 지역에 대한 이 대대적인 항만 매축 공사가 지속이 됩니다. 이것은 그 1919년에 완공된 제2장교부두가 완공될 때까지 1902년부터 무려 17, 8년 동안 북항 매축이 계속 지속됐던 그런 현장의 중심이 또 광복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1900년대 초쯤이 되면은 광복동에도 이 서구 문화의 어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극장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자와 송정자라는 이 활동 사진과 관련한 이 극장 문화가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 광복동은 부산 영화의 어떤 이 영화 산업의 메카로서 이제 발돋움을 이때부터 하게 된다고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행자와 송정자가 1903년경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보았는데 1901년에 발행된 지도에 이 두 극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1900년까지 거슬러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죠. 그리고 1905년에는 이제 부산 상품 진열관이 이제 신축됨으로 인해서 광복로를 중심으로 해서 1910년 되면은 부산 역사 그리고 이 부산 우편국 그리고 부산 세관 그리고 조선은행 부산 지점이 또한 1911년에 생기게 되고 이때는 그 1911년쯤 되면은 이 일본 부산 헌병대 그리고 이제 일본 육군 운수부까지도 광복로 일원에서 대청로 일원에까지 이제 형성이 되는 이런 근대 서양식 건축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것이 1905년부터 1911년 사이에 광복로 일대와 그 주변의 어떤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10년부터 부산에는 이 부산진에서 동래 간 경편열차라 불리우는 일종의 전차와 같은 것이 운행이 되었는데 1915년이 되면은 본격적인 전차 운행 시대가 됩니다. 당시 부산진은 지금의 이 흔히 범곡교차로라 부르는 과거에 교통부 로타리라 부르던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범일점 바로 뒤에서 출발을 했던 곳이 이제 부산진이었습니다. 지금은 부산진역 그러면은 수정동을 얘기하지만 과거에는 이 현대백화점 범일점 바로 뒤쪽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출발한 이 전차가 현 부산 우편국 뒤편 그러니까 과거에는 부산 우편국이 현재 부산 우체국의 바로 뒷길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역전대화제로 인해서 이 건물이 타고 난 다음에 시가지 정비를 새롭게 하면서 현재 자리에 옮겨서 그렇죠. 여기까지 1915년에 전차가 운행이 되었던 것이 1916년이 되면은 전차가 이 대청로를 거쳐서 부평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17년에는 광복로로 전차가 관통을 하게 되는 그래서 부산의 어떤 중심 시가지로서의 광복로의 역할이 이런 교통에서도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복동이라는 동명은 왜 이렇게 붙여졌는가? 일제 시기에 일본인들이 가장 중심으로 번성하게 살았던 이곳을 조국의 광복을 맞아서 그 뜻을 기린다. 그러니까 빛을 되찾았다라는 이런 의미로 광복동이라는 지명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해방의 기쁨을 동명에 담은 유일한 곳이 이 광복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전쟁 시기에는 그 전시 그러니까 비란수도 부산 시기에는 이 광복동은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그리고 예술의 중심지로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이럴 시기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이 시기에는 광복로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이 피란 시절의 문화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불리울 정도로 많은 우리나라의 화가, 시인, 소설가와 같은 이런 이 문인과 영화 예술인들까지도 이곳에서 희로애락을 같이 나누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광복로 역사 가운데서 아주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은 부평 깡통 야시장이 이 우리나라에서 야시장으로서 상당히 번성을 이루는 곳으로 이제 소문이 났는데 1956년경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이 광복로에도 국제시장과 연계해서 야시장이 이제 개설되어서
밤이면 이곳이 굉장한 어떤 불야성을 이루었고 많은 상인들이 이곳에서 큰 수익을 올렸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광복로 입구에서 이제 옛 미아당 백화점에 이르는 200~300m 이르는 이제는 보면은 20여 개 이르는 이 부산 시내 화랑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10곳이 이곳에 자리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전통 도자기 등 민속품을 파는 이 민속품 가게들도 이곳에 한때 즐비했던, 그래서 이 60, 70년대에는 부산의 관광의 어떤 중심, 그러니까 용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광복로가 부산 관광의 어떤 핵심이 된 그런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1956년에 시조례로 이제 법정동인 창선동과 신창동을 행정동인 광복동에 이제 포함시켜서 관할하고 있었고, 그리고 1977년과 92년에는 동광동 일부를 광복동에 편입시켜서 오늘의 광복동의 법정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과거 철양회관 시절에는 광복로 한켠에 작은 개울이 있었습니다. 이 개울은 국제시장 전체를 돌아서 대청로에서 지금 근대역사관 바로 옆을 거쳐 내려와서 지금 ABC 마트가 있는 옛 미아당 앞에 창선파출소죠. 파출소 앞에 산교라는 다리가 있고 여기를 거쳐서 다시 광복로 한켠, 그러니까 남포동 쪽으로 이제 하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거 하천과 관련해서는 다행히 이제 1885년도에 촬영된 이 광복로 사진에서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앵천의 유구에 대해서는 그 많은 기록들에 의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1880년대에 나무 덮개로 했다가 1890년대에 콘크리트 덮개로 이렇게 막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마침 2006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던 광복로 시범가로 사업 때에 이 앵천 유구가 드러났습니다. 이 앵천은 지하 50cm 정도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폭은 약 한 80cm, 그리고 길이는 70cm 정도를 유지하는데 물은 하수구가 아닌 아주 맑은 자연수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앵천 위를 건너던 다리 가운데서 지금 창천발주소 앞에 있었던 산교라는 다리는 1910년 지도까지 확인이 되고 있어서 예전에 이 광복로에도 개울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앵천 양측에는 이 상점들이 쭉 늘어서 있고, 그 다음에 길가에는 이제 소나무와 벚나무들이 쭉 늘어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인들이 벚나무를 가로수로 심은 예로는 이 광복로가 최초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1890년경에는 광복로에 화재가 크게 발생했어요. 화재가 발생했던 장소는 앞에 보여드렸던 1900년대 초반에 이 광복로의 그 앵천 위를 나무 덮개로 덮고 중간에 집수정이 있는 그 왼쪽 뒤로 보면은 이 건물들이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데, 이때가 이 화재로 인해서 건물이 불타고 공터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복로 한켠에는 초량회관 시절에 부산요가 있었습니다. 그 로얄 호텔 자리 부근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 부산요에서는 이 광복로 일대에 거주하는 외관의 그 외인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용 자기뿐만 아니라 일본 막부에 진상하는 이 도자기까지 특별히 이제 제작하기도 했다 그럽니다. 이 부산요의 경우에는 이제 두모포회관, 그러니까 현 수정시장 일대에 있었던 두모포회관 시절인 1639년부터 존속을 했는데, 1678년 외관이 용두산을 중심으로 한 이주어 초량 지역으로 이전해 오면서도 부산요가 뒤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관 시절에 그 부산요는 로얄호텔 주변에 있었는데, 이 부산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 측에서 도공뿐만 아니라 고령토와 이제 도자기로 굽는 흙이죠. 그리고 이제 이 겉에 바르는 유약, 그리고 이제 목재까지도 제공을 하고, 일본 측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형태의 디자인과 문양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부산요 시절에는 일본인 도공도 있었다는 이제 기록도 나옵니다만은, 부산요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일 합작품의 어떤 특별 생산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부산요에서 제작한 도자기의 경우 일본에서 이 수요가 굉장히 많은 데다가 인기가 꽤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주문이 달려가지고 이 책임을 맡은 동래부와 도공들의 고역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뭐 특히 이 도자기를 굽는 흙이 제때 공급이 되지 않아서 도자기를 굽는 게 이제 늦어지니까 막부의 독촉은 심해지고, 이것 때문에 이곳에 근무하던 일본인 도공 마츠다라가 스스로 책임을 느껴서 자결을 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전하고 있죠.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어떤 양국 간의 힘든 과정에서도 양국의 어떤
합작 문화교육 상품이었던 이 부산요의 도자기는 1717년에 문을 닫고 맙니다. 그래서 80년간의 부산요의 역사는 1717년에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위치에 관해서는 이제 근대개항 당시 이제 일본에서 부산에 왔던 일본인의 회고에 따르면은 이 1877년경, 그러니까 이제 근대개항된 이듬해에 이미 가마터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제 무너져 있었다,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요를 보수해서 이제 벽돌을 굽기도 했다고 하는데, 가마터는 이제 현재 로얄 호텔 자리에서 현관을 바라보면서 그 약간 오른쪽 위에 이제 뭐 있었다고 일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막부에 진상하던 의용가마의 경우에는 이 조금 위쪽에 있었고 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약간 왼쪽 아래에 보면은 조선식의 오름가마가 형성되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마침 1930년에 발행된 부산요와 대주요라는 일본인이 이 발행한 책에 보면은 이 부산요에 관해서, 즉 초량외관 시절의 부산요에 관해서 상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복로의 건대식 수도 시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상수도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광복로의 로얄 호텔 앞 사거리 중앙에 이제 우물이 있었는데, 앞에 이제 보여드린 사진입니다. 이 우물은 이제 부산 상수도의 기원이 되면서 이 1886년에 보수천 상류에서 죽관, 즉 대나무관을 묻어서 이곳까지 연결해서 이곳이 부산 상수도의 기원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894년 6월부터 이 보수천 상류에 이제 근대식 상수도 시설 공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수원제, 그러니까 물을 모으는 저수지를 만들고, 그리고 자연식 여과 장치를 해서 정광거류지 북부 지역, 그러니까 지금 광일초등학교 정문에서 후문으로 가는 작은 골목길이 있어요. 차가 한 대 다닐 만한. 그 꺾어지는 곳에 보면 포세이돈이라는 이 빌라가 있습니다. 이 빌라 자리에 최초의 상수도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었던 상수도의, 그러니까 일종의 이 배수지였죠. 근데 이 배수지는 그 용량이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상수도 배수지의 효시가 됩니다. 그러다가 1910년에 이 성지국 수원지에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수원지 시설을 대대적으로 만들고, 그것이 이제 이곳 복병산 배수지까지 수로를 만들어서 이 일본 정광거류지에 이제 배급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광일초등학교 옆에 있었던 이 배수시설은 이제 폐쇄가 되는데, 이 마침 4, 5년 전에 이 포세이돈 이 빌라를 신축할 때에 지하에 이 유구가 발견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 이제 이 부산의 초기 상수도 시설과 관련해서는 어느 일본인이 필사로 그린 1901년 부산 일본 거류지 지도라는 곳에 보면은 이 상수도 시설과 관련한 기록들이 이제 지도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박람회와 부산 상품 진열관이 만들어진 곳도 이곳 광복동입니다. 1851년 영국 런던에서 만국 박람회가 시작되고, 그로부터 54년 뒤인 1905년 7월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한일 상품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그 장소는 그 한 해 전, 그러니까 1904년에 문을 연 부산 상품 진열관이 있었습니다. 이 부산 상품 진열관은 부산항 개항 이후에 이제 부산의 모습을 드러냈던 이제 서구식 건축물 가운데서 가장 완벽한 최초의 신축 건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식 어떤 건축이 아닌 서구식 건축의 효시는 과거 부산부청 이전의 부산 2차청 건물이 약간 서구식을 떴지만, 이 건물은 일본식과 서구식을 이 반반 본떴기 때문에 화양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상품 진열관은 완벽한 서구식 건물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건물로 등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건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세부산타운 자리에 만들어진 이 상품 진열관은 1903년 6월에 착공을 해서 그 이듬해인 4년 12월에 준공을 합니다. 4개월 뒤인 이제 1905년 4월 17일에 이제 개관식을 하고, 나중에 부산 상호베이소 사무실로 사용되다가 1927년에는 부산 저금관리국 청사로 사용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215제곱미터의 건물은 연건평 545제곱미터, 그리고 총 공사비는 당시 8만여 원을 들인 3층 벽돌 건물로서, 안팎은 물론 이제 건물 자재까지 붉은 벽돌과 잘 다듬어진 화강석을 쓴
완벽한 서구식 기법 건축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건물과 관련해서는 1909년 1월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일 병탄되기 1년 전이죠. 순종 황제께서 영남 지방 순행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영남 지방 순행에 순종 임금님이 이제 행차하신 것은 아마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탄시키려고 마음을 먹으면서 아마 이제 왕을 위무조시키고 그네들이 이 지난 세월 동안 조선을 이렇게 변화시켜 놨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미 경부선 열차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 건설한 어떤 철도의 역사까지 보여주기 위한 이런 계략이 숨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아무튼 이때에 순종 임금께서 부산에 오셔서 당시 부산 일본 이사청이었던 그러니까 옛 부산부청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광복로를 행차하신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이제 순종 임금께서 상품진열관을 둘러보시고 이 건물의 장대함과 그리고 이 건물의 어떤 효용성을 보시고 500원을 하사하셨다라는 뭐 이런 그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 건물 상품진열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 양식으로서는 그 상당히 역사적 의의가 큰 곳이었는데 1980년대에 신축 건물이 만들어지면서 이 건물이 철거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곳이 세부산 예식장으로도 사용되었다가 지금은 이제 세부산 타운이 되었는데 이 상품진열관 자리는 초량외관 시절에 동관과 서관이 구분되어 있었지만 서관의 3대청 가운데 하나였던 동대청 자리에 세워진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이후에 이제 부산상업회의소 그리고 상품진열관 이 두 가지로 사용되다가 저금관리소로 27년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되다가 나중에 이제 한국전쟁 시기에 휴전 직후에 발생한 역전대화제 때 부산 우편국이 불에 타면서 잠시 이곳으로 옮겨오기도 했죠. 그러다가 1967년 10월 달에는 상품진열관 옆의 매풍관리소 자리에서 부산은행이 탄생하기도 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건물은 1970년대에 개인에게 불화되어서 예식장으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세부산 타운이 되고 있습니다. 1876년에 건대 개항이 되고 나서 20년 뒤인 1895년 12월 7일에 광복로에 이제 조선정부 최초의 근대 우편 체계를 갖추고 업무를 시작한 동래 우체사가 문을 엽니다. 마침 동래 우체사가 앞을 이제 표현한 사진이 이 부산 시립박물관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7월 달에 동래 우체사 건물과 우편 집배원들이 이제 서 있는 것이 보이는데 전형적인 우리식 건물, 그러니까 한옥 건물에 이 서구식 복장을 한 이 배달원들이 이제 서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장소는 이 광복로 시티스팟에서 부평동 쪽으로 가는 약 한 30m 가면은 왼쪽 편에 남포동으로 나가는 골목길 모퉁이에 한일 빌딩이 있습니다. 이 빌딩 자리에 이 동래 우체사가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체국이 열고 난 뒤에 이 이듬해인 8월에는 이제 부산 우체사로 개칭을 하고 1905년 5월에는 이제 부산 우체사와 부산 전보사가 일본 부산 우편국으로 흡수되면서 부산 우체사 건물은 우편국 창고로 사용되었다 그럽니다. 1910년 3월 달에 중앙동 3가 1번지 지금 부산 우체국 바로 뒷블록에 부산 우편국 청사가 신축 준공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아쉽게도 53년 11월 27일 밤에 발생한 역전대화제 때 불타버리죠. 그래서 이때 이제 세부산 타운 자리에 있었던 옛 상품진열관 건물에 잠시 이전해서 업무를 보다가 1959년에 현 부산 우편국 자리에 건물을 신축했다가 현재 건물은 95년 12월 7일에 부산 우체국 개국 100주년을 기념해서 신축한 건물로 중앙로에 이제 남아 있습니다. 광복동 한가운데 대각사라는 절이 있죠. 시내 한 중간에 이제 절이 있다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신기해하기도 하는데 이 도심지 사찰로서는 아마 서울 같은 경우에 조계사, 부산은 대각사 뭐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도심 한가운데 이제 우뚝 서 있습니다. 현재 이 절은 재단법인 화쟁교원 소속 중심 사찰로 여기는 원래 초량외관 시절 조선의 외교 사절로 왔던 사절단의 대표격인 참판사가 머물렀던 즉 참판사 대청 자리에 세워진 절입니다. 건대개항 직후인 이듬해이죠. 그러니까 1877년에 일본 불교의 한 분파인 동본원사 부산별원이 이제 이곳에 세워지고 이해 11월에 일본인 데라시마 외무경이 오구보 대무경을 통한 권유에 따라서 조싱의 후예인 오무라 엔싱 및 히라노 게이스이 등을 부산에 파견해서 이 참판사 대청을 빌려서 이 출장소를 차리고
그리고 이제 포교에 종사하게 해서 이듬해인 1878년 12월에 해당 출창소를 대곡파 본원사 부산별원으로 이렇게 칭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는 이제 근대기에 이 땅에 최초로 들어온 일본 불교의 한 종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별원에는 일본인이 한국어를 익혀서 한국어 통역관을 양성하는 초량관 어학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뒤에 이 절은 이 불교계에서 인수해서 이 부산 경남 지역 불교 종무소로 이용되기도 했고요. 이 한국 전쟁 시기에는 동국대학교가 이곳에 필한 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아무튼 해방 후에 이 절은 이제 적산으로 분류되어서 미군정 관리하에 있던 것을 불교계에 인수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그 김경우 스님이 이 절을 인수해서 1969년에 현재 대웅전을 건립을 했는데 대각사 경내에 들어가면은 대웅전을 바라보고 왼쪽 편에 이 종각이 있습니다. 종이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이 종에 보면은 이 동분원사 부산별원 시절에 조성한 것으로서 시주자 명단에 일제강점기 부산의 3대 재벌의 한 사람이었던 훅구다가 이 종을 만들어서 기증한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량관 어학소는 이제 1873년에 이 동본원사 별원에 이제 세워지는데 일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말을 배워서 익히고 이제 외관의 어떤 통역관으로 일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조선어 학습소가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초량관 어학소에서 가르쳤던 조선어 학습 과정이 굉장히 철두철미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글을 읽거나 풀이하는 데만 그쳤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때도 어떤 경우에도 막힘없고 아주 수준 높은 교양 교육을 시켰다라는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량관 어학소에서 이제 우리말을 배우던 생도들, 즉 일본인들이었죠. 이분들은 이제 기숙사는 이 지금 백상기념관 맞은편에 있었던 당시 동향사라는 사찰에 머물면서 이곳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80년에 일본 동경 외국어 학교에 조선어 학과가 설치되면서 이 초량관 어학소는 폐쇄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존속기간이 불과 7년에 불과했지만서도 이곳에서 우리말을 배우고 익힌 생도 수도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이 어학소가 폐쇄된 이후에는 이제 한때 부산항 일본 관리관청 소속 경찰서가 잠시 거주하기도 했었다라는 기록도 나타나긴 합니다. 대각사에 남아있는 훅구다가 기증한 종, 훅구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현재 광복 중앙로에 용두산 맨션이 있습니다. 이 용두산 맨션은 초량회관 시절 동대청이 있던 장소인데 여기는 부특송사 대청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대청이라고 불렀던 곳인데 개항 후인 1887년 그러니까 개항되고 20년 뒤에 일본인 훅구다 조배가 운영하던 복전 양조장이 이제 운영이 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일본 청주 양조장과 그리고 이제 간장 공장을 겸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된 청주를 향량이라고 해서 부산 지역 청주 양조계의 어떤 원조로서 기반을 잡았던 그런 이 기록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대 개항이 되면서 서구식 의료도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개항되던 1876년 그해 11월 13일에 부산의 일본인 의관이 이제 파견되어 오고 이듬해 2월 11일에 동광동 그러니까 지금 GS24시 그러니까 부산 호텔에서 이 영도대교 방향으로 가다가 광복동 쪽으로 꺾어지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24시 편의점이 있는데 이 자리에 초량외관 시절의 옛 계시대청 그러니까 이 편의점과 그 옆의 한일주차장 일대가 외관 시절 계시대청 자리인데 이곳에 재생병원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환자 증가가 얼마나 심했던지 1880년에는 외관 시절에 외관료가 있었던 지금의 로얄 호텔 자리로 이제 병원을 신축해서 옮겼다라는 기록도 나타납니다. 1883년 일본 해군 군위에서 육군 군위가 원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해군성에서 관장하던 병원이 일본 육군성 관장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1885년은 내는 이제 일본 거류지 총대역소에서 이 병원을 3년간 무상 대여를 받으면서 이름을 일본 공립병원으로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다가 1894년 10월에 대대적인 보수를 해서 부산 공립병원으로 개청이 됩니다. 나중에 이 병원은 1907년 12월에는 부산 일본인 거류민단 병원으로 또 바뀌게 되고
1908년 9월에 또 대대적인 신축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1914년에 부산부가 만들어지면서 이 민단이 해체가 되죠. 이러면서 소관 업무가 일본 거류민단에서 부산부청으로 소관이 이제 이관이 되면서 4월 1일부터 부산 부립병원이 됩니다. 이 병원은 계속 이제 부산 부립병원으로 있다가 1937년에 아미동 지금 부산대학병원 자리로 이제 이 부지를 신축 이전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병원인 1885년 이 알렌이 세운 서울의 왕립병원 광해원을 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의학병원이라 하지만 이 재생병원은 그보다도 무려 8년이나 앞서 설립된 곳이고, 이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한글학자였던 종두법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파하신 분이 이곳에서 종두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부산의 도서관의 시작도 이 광복동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개항되고 난 다음에 일본 정관거류지 내에 일본인들의 어떤 수양단체였던 일본 부산 홍도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홍도회에서 그들 사무실 내에 도서관을 만들고 도서를 수집하기 시작해서 1901년에는 뭐 일본과 한문 서적이 약 5천여 권을 모아서 용두산 아래 동주여자고등학교 자리이죠. 그곳에다가 이제 사무실 도서실을 만든 것이 이제 기원이 됩니다. 그러다가 1902년에는 용두산 동쪽 기슭에 사무실을 내고 이제 일반인들에게 이제 도서를 이제 빌려주는 이런 형태였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다지 도서관이 어떤 이 정상화되지는 좀 못했던, 그 뭐 단순히 이제 책을 빌려주는 장소 정도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다가 용두산 그 에스컬레이터에 있는 그 위쪽 부분에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작은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복동에서 용두산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끝부분 오른쪽 부분에 있는 이 작은 그 체육시설이 있던 자리, 이곳에 약 44평의 이 도서관을 만들어서 그 개관한 것이 1912년 6월입니다. 그러다가 1919년 4월에는 부산부가 이제 그 부산교육회로부터 이 도서관을 인수해서 부산 부립도서관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36년에 과거 관수가에서 이사청에서 부산부청이 되었던 곳, 그러니까 광복로 입구 쪽 한쪽 용두산 그 동편 자락에 있었던 이 부산부청이 이 지금의 롯데백화점 광복점 자리로 이전해 가고 난 다음에 이 건물에 부산 부립도서관이 이제 다시 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937년 8월 16일 날짜로 됩니다. 이 부청 건물은 이제 1909년에 건립되었던 목조 화양식 건물이었는데, 이곳에서 이제 부립도서관이 1층은 접수실, 신문열람실, 그리고 아동열람실, 그리고 2층에 일반 열람실, 특별열람실을 두고 3만여 권의 장서를 갖추면서 명실상부한 부산 부립도서관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38년 2월 달에 이 건물에 불이 나서 2층이 모두 소실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장서는 유실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되어서 잠시 도서관을 이제 옛 용두산 체육공원 자리에 옛 도서관 자리로 임시 이전을 했다가 해방 이후에 이제 이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도서관 건물 노후로 인해서 장서 관리에 좀 심각한 문제점이 이제 제기가 되니까 1945년 12월에 현 부산호텔 자리로 이 건물을 옮기게 됩니다. 이 건물은 옛 그 일제 시기에 미쓰이물산 부산지정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과 별관을 부산도서관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한국전쟁 시기에는 이 건물을 미군 헌병대가 이제 사용하는 바람에 잠시 휴관하기도 했다가 임시 수도가 되면서 국립도서관 임시사무소로 사용되기도 했죠. 그러다가 이제 1962년 9월에 부전도서관이 이제 신축이 되면서 도서관을 이쪽으로 이전했다가 1982년 5월에 초읍도서관이 만들어지면서 현재에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복로 주변의 극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81년, 그러니까 근대 개항되고 난 5년 뒤에 일본 거류지 내에 가설극장 설립에 대한 관계 법령이 제정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설극장 경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1895년에는 극장 취재규칙 그리고 각종 흥행 취재규칙이 이제 개정 시행되면서 상설 옥내 극장이 설립되고 경영될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적 기반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부산 일찍 이제 극장이 탄생되는 어떤 기반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남포동 당시 남빈정이라 불렸던 남포동의 행좌와 그리고 행정의 광복동이죠, 이제 송정좌, 이 두 곳의 극장이
1901년 지도에 이미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1900년대 초에 부산의 극장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수 있고요. 이후에 이제 부귀좌, 부산좌, 변천좌, 동량좌, 욱관, 보례관, 행관, 상생관, 국제관, 태평관, 소화관, 부산극장 등 총 14개의 극장이 광복로 일원에 이제 분포가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초량 지역의 초량좌 뭐 이렇게 외곽 지역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극장들이 광복로 일원에서 설립이 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도 이제 부산의 극장가 그러면은 광복로가 중심이 되고 이 국제 영화제인 비프 광장도 이 광복로에 있는 것도 이러한 어떤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행좌의 경우에는 이제 최초의 이 영화관으로서 그 발성 상설극장 행관까지로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채워진 최초의 극장, 그러니까 1901년 이전으로 추정되는 최초의 극장이 행좌와 송정좌가 되는데, 이 행좌는 하자마 우사타로라는 사람이 설립을 했는데, 이 1901년에 이제 제작된 지도를 보면은 부산 부립병원에서 불과 70m 정도 앞부분에 위치한 데다가 주변에 광월루, 대합정 이런 요정들이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일본 정광거류지 시절에 이 정광거류지 중에서도 가장 유흥 밀집 지역에 이 극장이 탄생했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장은 이제 1915년에 목조 건물이었던 것을 헐고는 이 주변을 또 확충해서 약 120평 건물에다가 르네상스 러시아풍을 겸한 건물을 이제 서로에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행관이라고 이 명칭을 하게 되고 1915년 12월 19일 날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다가 24년 7월에는 영화배급회사 사쿠라바 상회가 설립되면서 이 극장은 영화배급과 동시에 극장 경영을 하게 되는 역사도 이제 같이 있게 됩니다. 이 사쿠라바는 나중에 영도 남항동에 있었던 수자라는 극장도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행관을 제1행관, 그리고 영도의 수자를 제2행관이라 명칭하고 운영했는데 1930년 1월에 화재로 그 소실되면서 행관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관에서 연극 전용 극장으로 이제 변천되는 것이 이 송정좌입니다. 이 송정좌가 위치한 곳은 지금 그 광복로 시티스팟 바로 앞 사해방에 있는 그 건물 자리입니다. 이미 뭐 1901년 지도에 이제 이 극장이 나타나는데, 대전의 아델리아 호텔에 소장하고 있는 포산항견 지도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이 1880년대 초반에 제작한 그림 지도로 보고 있는데, 이 지도에 보면은 이 송정이라는 표기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이 1901년 지도에도 송정좌가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이 송정좌도 행좌에 못지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관업을 겸해서 이 영화관을 나타냈는데, 이 1910년경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티스팟에서 이 부평동 쪽으로 도로를 낼 때에 이 송정좌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송정좌는 이후에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고, 송정이라는 여관도 이곳에서 조그맣게 이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중앙동 방면으로 이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송정좌에는 주로 이제 일본 공연들의 어떤 공연물이 올려졌다고 하는데, 활동 사진은 1904년에 처음 상영되었다고 이제 기록이 나타납니다. 자, 부산의 세 번째 극장인 부귀좌가 있습니다. 이 극장은 이 기록으로만 전하고 있습니다. 1905년 3월에 이제 발행된 이제 조선실업이라는 책자에 보면은 극장 부산좌 신축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이 부산의 극장으로서 행좌, 송정좌, 부귀좌 세 극장이 있었으나라는 이런 짧은 기록을 통해서 부귀좌라는 극장이 있었으면 알 수도 있지만, 이 다른 지도라든지 여타 기록에는 이 부귀좌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1906년에 발행된 조선실업 제17호에 의하면은 부귀좌가 있었던 위치에 부산좌를 7월 15일 신축 개관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다만 이제 1905년에서 6년 사이에 이 부귀좌가 존재했었고, 이 부귀좌가 있었던 곳은 이 부산좌가 탄생한 즉 부평시장 중간에 있었던 것으로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905년경이 되면은 이제 광복로가 부산의 이제 중심이 되고, 부평동은 이제 중심에서 약간 외곽에 속하게 됩니다. 현재 부평동 2가 18번지 현 부평 깡통시장 부평 공영주차장 바로 옆에 1906년 7월 15일에
부산좌가 설립됩니다. 이 극장 규모는 3천 규모로서 부산에서도 상당히 꽤 큰 규모로 설립이 되는데, 이 부산의 그 상업으로서 이제 거상이었던 오이케 다다스케라는 그 소위 대지충조와 부산의 어떤 상인들로서 이 극장을 설립했다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쨌든 행좌, 송정좌, 부기좌 뒤로 이어서 극장 부산좌가 신축이 되는 이런 역사가 생깁니다. 광복동 중심, 즉 광복로 일대를 상업의 중심지라 본다면은 지금 부산 데파트 뒤쪽에서 백상기념관에 이르는 곳을 이제 부산의 일제 시기의 금융의 중심가 이렇게 이제 부르는 곳이죠. 이곳 입구인, 즉 광복동 입구에 1912년에 변천좌라는 이제 극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 변천좌는 광복동의 옛 이름 변천정을 아마 본떠서 아마 나름대로 1912년에 이 극장을 설립하면서 대표적인 극장으로 이제 만들어 보겠다는 이런 아마 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주소로는 동광동 1가 15번지 자리에 변천좌가 1912년에 생기는데 폐관일을 1916년으로 봅니다. 이 극장이 왜 그렇게 짧게 문을 열고 닫았는지에 대해서는 여타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네 번째 설립된 극장이 변천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생겨진 극장은 이제 동량좌라는 극장이 부평동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평동에는 이제 부기좌, 부산좌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제 동량좌라는 이제 극장이 생기는데, 이 극장은 이 1912년에 발행된 이 상공예술에서 발행한 부산 요람에 보면은 이 여기에 이제 소개가 나오고, 1914년 조선시보사에서 발행한 경상남도 안내에서는 이 극장이 이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912년에 이 부산의 극장이 부산좌, 행좌, 질좌좌, 변천좌, 보례관, 동량좌 등 기존 6개 극장에서 2년 뒤인 1914년에 초량좌 욱관이 이제 추가로 설립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동량좌는 1916년 1월에 극장 이름을 이제 다시 대흑좌로 바꾸고는 이제 활동사진 상설관 경영에 이제 합세를 하게 됩니다. 부산일보 1917년자 기록에 보면은 이 대흑좌라는 명칭 대신 이 동량좌라는 옛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극장 명칭을 1916년 1월 달에 바뀐 것이 과연 맞을까 하는 이런 의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지도로 볼 때는 1916년 1월에 발행된 지도에는 동량좌로 나타나는데 17년 4월 1일 부산부청에서 발행한 이제 부산부 전도, 그리고 24년에 발행한 지도에는 대흑좌로 이제 표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장명이 바뀐 시기는 1917년경이 아닌가, 16년 1월이 아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최초의 활동 사진을 이제 전문으로 상영하는 극장은 이제 욱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12년 지금 광복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옥샘 주차장 자리에 이 기석식,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연극 공연을 보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그 전에는 주로 이제 다다미 같은 곳에 앉아서 봤던 곳에서 의자식으로 만든 극장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욱관입니다. 그 최초의 이제 활동 사진 그 상설관으로서 문을 연 것에서 이 욱관이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연소과극 상영관으로서는 이제 보례관이 아주 유명한 극장입니다. 창선동 1가 15번지 연속 전용극장으로 이제 이곳에서 출발했는데 개관 4개월 만에 이제 활동사진 상설관으로 이제 변신을 합니다. 이 보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복동 입구에서 오랫동안 이 건물의 위치가 남아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의 그 극장 건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개관 후에 1928년 그리고 38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재건축이 되면서 극장의 이 변신을 이제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이제 움직였던 이런 극장으로 이제 이 기록에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례관 같은 경우 일제강점기인 내에 이제 다른 극장들에 비해서 굉장히 친일에 앞장섰던 극장으로 또 뭐 기록으로 또 남아 있어요. 태평양전을 일으킨 일제에 협조하기 위해서 영화 광고도 이제 뭐 국민 모두가 방첩 전사라는 뭐 이런 구호를 싣는가 하면은 만주사변 기념 흥행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일본이 일으킨 많은 어떤 전쟁들을 미화 홍보하는 이런 이제 이 상영 광고를 서슴지 않고 뭐 게재했다라고 이제 기록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보례관은 다른 극장과 달리 극장의 어떤 이 건물 변화뿐만 아니라 명칭 변화도 크게 드러납니다. 일제 시기에는
14년에 만들어져서 45년까지 보례관으로 쓰였다가 미군 전기와 한국 전쟁기에는 미군 전용 극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45년 해방 이후에서 이 59년까지는 미군 전용 극장이 되면서 여기는 이제 문화극장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고 나중에 대중극장 문화극장이라고 59년부터 73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73년에 국민은행 광복동 지점으로 탈바꿈하면서 이 건물은 이제 명칭은 바뀌어가지만서도 그 장소에서 건물이 바뀌어가면서 계속 유지가 됐던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으로 이 건물이 이제 새롭게 이제 그 38년에 현대식으로 재건축이 되고 이 건물이 외관은 이 약간 바뀌었지만 건물 전체 형태는 그대로 남아서 전해왔는데 안타깝게도 2019년에 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설영화관으로서 상생관이 또 역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뭐 활동사진 상설관은 이제 상생관뿐만 아니라 보례관 그리고 행관과 함께 그 3대 부산의 그 활동사진 극장으로서 이제 유명한 곳이었죠. 상생관 같은 경우에는 이 광복로 입구에 오랫동안 자리했던 영화관으로서 유명합니다. 이제 1916년에 만들어져서 일제 시기 45년까지는 상생관 시대, 그리고 미군정 시기인 16년부터 48년까지는 대중극장이라는 명칭을 썼다가 48년부터 53년까지는 부민관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이제 53년부터 76년까지는 시민관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시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극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극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쟁 시기에 전시연합대학이 이곳에서 문을 열었던 것으로 유명한 곳이죠. 현재 광복동 입구 한국투자신탁 자리에 있었던 상생관, 그리고 나중에 부민관, 시민관으로 마지막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그 관객 중심으로 그 연극 전용 극장으로 이제 태평관이라는 영화관이 이제 또 만들어집니다. 1922년 이 행정 일정목 9번지,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창선동 1가 9번지에 태평관이 이제 문을 열게 되는데, 이 태평관의 장소는 현재 광복동 주민센터 자리에 문을 엽니다. 이 영화관은 이제 일본 관객 중심의 연극 전용 극장으로 문을 열었던 것으로 유명한 극장입니다. 부산에 현재 이 개관했던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극장은 유일하게 옛 소화관 건물,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동화극장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31년 12월에 이 소화관이라는 이름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극장주는 이제 사쿠라바 우지오라는 과거의 영화 배급과 그리고 행관을 경영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극장 소화관을 만들고 운영을 했는데, 이 소화관 자리였던 곳이 동아데파트라는 곳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자, 부산에서 이제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이 동아극장, 즉 동아데파트 소화관으로 출발했습니다만은 극장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은 부산극장입니다. 무려 87년간 처음의 명칭 그대로 쓰고 있는데 1907년에 부산극장이 이제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 단성사에 이어서 지방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 이 부산극장입니다. 일제강점기 1934년 이 남선일보 대표였던 오가와 오시오에 의해서 일본 동경 가부키자의 건축 양식을 따서 이 가부키 전용극장으로 처음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3년 뒤에 이제 보례관이 철거되면서 재건축에 들어간 이때에 이제 보례관에 공급되던 영화를 상영하면서 영화 상영관으로서 이제 전환 경영을 하게 됩니다. 이 극장이 이제 광복 전까지는 이제 오가와가 부산극장을 소화관 소유주인 이제 그 사쿠라바 우지오에게 남겼다는 뭐 이런 기록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극장이 그 부평동의 신축 건립에서 운영되었던 아까 부평시장 중간에 있었던 극장 부산좌와는 이 설립자가 틀립니다. 특히 이 극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 영화 전용 상설관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1959년 부산극장이 우리 영화 제작 편수 111편 가운데서 44%를 차지할 정도로까지 우리 이 영화를 많이 상영했던 그런 곳으로 이제 나타나 있고, 그래서 부일영화상에서 우수 한국 영화 상영 극장상을 5차례나 수상한 이런 경력을 가진 곳이 이제 부산극장에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광복로 역사 가운데서 광복로의 지명과 그리고 이제 상품 진열관과 같은 어떤 광복로에 신축됐던 옛 건축물들 그리고 극장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히 이제 해방 이후에 광복로의 어떤 역사들이 어떤 변천 과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민주화 운동의 성지가 되었던 광복로의 역사들도 더듬어 보겠습니다. 특히나 광복로 한 중간에 있는 용두산에 어떤 역사와 문화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